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거울 유런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거울 유런이요? 네, 예. 유런 이런 거 나오면 신경과학 계통 이야기라는 게 짐작이 가시죠. 아하하, 예. 실제로 거울 유런은 신경과학에서 발전된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유런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뭐랄까요, 경제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폴 잭이라는 학자의 신경경제학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이 신경경제학이라는 비주류 경제학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거울 유런의 발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유런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신경세포를 말하죠. 뇌가 이제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예. 아이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부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슬프고 걱정되고 이런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진짜로 아프다니까요.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단지 상대가 아프니까 느끼는 불쌍한 감정, 연민의 감정, 동정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아예 상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이입이 되죠.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이런 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왜 이런 공감을 하느냐? 과거에는 사람의 감정을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사랑이 깊어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공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코모 리촐라티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신경과학자가 이 공감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혀냅니다. 이게 조금 우연히 겹친 실험인데 리촐라트 팀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여러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예. 원숭이 두개골을 살짝 절개를 한 다음에 뇌에 전극을 꽂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원숭이 뇌의 활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관찰하던 팀원 중 한 명이 관찰을 하다가 책상 위에 땅콩이 놓여 있길래 이걸 먹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이때 원숭이의 뇌가 격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살펴봤더니 평소 원숭이가 자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손을 뻗었을 때 그때 보였던 뇌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손을 뻗친다는 행위는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 저거 집어먹을 거야. 나 먹고 싶어. 뭐 이런 뇌의 신호라는 건데 지금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가 먹는 게 아니고 연구원이 땅콩을 먹으려고 손을 뻗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원숭이가 마치 자기가 뭘 먹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때 손을 뻗었던 것처럼 똑같은 뇌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리촐라트 팀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반응을 보이는 뇌의 부분을 찾아내요. 이걸 리촐라트 연구팀이 오늘의 주제인 거울 유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 거울 같다는 거죠. 상대가 하는 행동을 거울에 비추듯이 고스란히 자기의 뇌에 비춥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대가 행동하는 것만큼 공감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찮은 발견으로 신경세포학계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울 유런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의 뇌가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고문하는 게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포로를 직접 고문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고문하잖아요. 이러면 포로들이 마음을 아픈 걸 떠나서요. 실제로도 무지하게 아파한답니다. 이게 거울 유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울 유런 덕분에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고 감정을 이입할 수 있습니다. 이 거울 유런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상당히 최신 연구입니다. 리촐라트 팀이 이 개념을 정립한 게 1990년대 초반이니까 30년이 채 안 되죠. 그리고 이후에도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거울 유런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신경과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이 리촐라트 연구팀 일화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아까 그 땅콩을 집어먹다가 거울 유런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 문헌을 보면 땅콩을 집어먹었다가 그랬다는 설도 있고 사과를 집어먹었다가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설도 있고 포도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일화가 왜 그 음식이 헛갈리게 전달이 되냐면 실험실에서 뭘 집어먹으려고 했던 그 연구원이 사실은
자기가 뭘 집어먹으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이라고도 했다가 포도라고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바나나인지 땅콩인지 포도인지 사과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경과학계의 혁명적인 발견이 왜 경제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냐면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발견되기 이전까지 200년 동안 주류 경제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사람은 무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다. 이걸 전제로 학문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뉴런이 발견되면서 주류 경제학의 전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얼마나 멍멍이 소리인지가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아야 되죠. 내 이익만 챙겨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해요. 거울 뉴런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뜻밖에도 신경과학계에서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말 대신에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엠퍼시라는 말이 영어로 공감이라는 단어인데 예. 호모 엠파티쿠스 하면 공감하는 인간 이런 뜻이죠.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감이야말로 거꾸로 뇌과학으로 증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는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영장류 연구학자 중에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사람은 침팬지 종류를 연구하는 데에서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근데 왜 이 침팬지 연구가 인류에게 의미가 있냐면 침팬지하고 인류하고 유전자가 90% 이상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란스 드발의 실험은 이렇습니다. 침팬지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요. 줄을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그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와요. 바나나 같은 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침팬지가 이 줄이 뭐야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이 줄을 우연히 당겼더니 바나나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죠. 그래서 침팬지는 배가 고플 때마다 줄을 당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옆방에 있습니다. 옆방은 투명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침팬지가 그 옆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의 동료 침팬지가 그 옆방에 있어요. 그런데 줄을 당기면 바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 동시에 옆방에 있는 동료 침팬지한테 사육사들이 고통을 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침팬지는 이걸 눈치를 못 챕니다. 줄을 당기면 먹이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옆방의 동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을 못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요. 내가 줄을 당기면 나는 먹이를 얻어요. 그런데 옆방의 동료는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팬지가 이 사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동료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계속 줄을 당겼을까? 이게 프란스 드발이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침팬지는 끝까지 줄을 당기는 걸 거부해요. 심지어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도 줄을 당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고픔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내 동료가 고통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동료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놀랍죠, 이게요. 그러니까 심지어 침팬지도 동료들의 고통을 전제로 동료를 짓밟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우리 뇌 속에 실존을 하고요. 이건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침팬지 때부터 이어져 왔던요. 어쩌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신이 우리한테 준 소중한 선물 같은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월요경제학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아주 슬픈 경험 하나와 사회적으로 아주 서글픈 현상 하나를 동시에 발견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요. 예, 예. 제 개인적으로 슬픈 경험은 제가 사는 동네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공개된 상가,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오가던 상가예요. 오가던 상가 옥상에서 투신을 해서 아이고 세상에.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추정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입니다. 예. 근데 그 이름 모를 학생이 돌아가신 날이 기말고사를 본 첫날이에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예. 아들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져서 아들한테 제가 물어보게 됐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들도 학교에서 놔두는 추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고3분이
공부를 꽤 잘하시던 분이셨는데 아, 고3 1학기 성적이 수시 입시 비중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제일 예. 중요한 기말고사였던 겁니다. 음, 그런데 그분이 시험을 망치고 절망을 해서 3년 동안 노력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망친 거죠. 그걸 절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뭐가 팩트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진짜 주말 내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고2, 중2 두 자식을 기르는 아빠로서요. 네.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슬픔이나 아픔이 너무 크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아들이 토요일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이거 방송에서 한번 다뤄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음, 왜 우리가 공부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중학교도 근처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도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분당 일대 여러 학교들이 재발방지 대책회의 이런 걸 한 모양이에요. 예. 근데 아들 말은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 며칠 동안 학교에서 좀 조심하다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육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방송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바뀌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이거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이 수십 년째 이렇게 오는 이야기다. 미안하다. 음, 아빠가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아픔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기성사회가 공감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나라예요. 이런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 1위 자살이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 불안, 초조, 이거 시험 때마다 느낄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째 반복이 되는 건 기성사회가 그 아이들의 고통에 공감을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사회가 방치가 됐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슬펐던 건 이건 아마 SNS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충북 제천 지역의 무슨 고등학교 기말 시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어 시험인데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후 가정 사고 뭐 이런 개념을 측정하는 문제라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만약 1분만 더 일찍 출발했다면 그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요게 보기고요. 이 문장을 사후 가정했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하라. 요게 보기고 그러면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그날 세월호를 탔다면 나도 죽었을 텐데 이게 보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풀이를 하라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참담한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그 출제를 하신 국어 선생님이 차라리 일배 꼴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배 꼴통이면 그냥 열받는 거죠. 아, 일배 새끼들, 진짜 개새끼들 이렇게 화를 내면 됩니다. 화가 물론 많이 나지만요. 예, 예. 근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이 선생님이 그냥 아주 정상적인 선생님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이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아주 정상적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공감 능력이 너무 심하게 없는 겁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교사분들이 있다는 거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절대 그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닌 분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공교육 현장을 보면서 진짜 슬펐던 건 아이들이 느끼는 슬픔,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교육이라는 곳이 제가 보기에 공감 능력이 아주 많이 부족해요. 이게 제가 저를 너무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찢어지는 고통일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주위에서 그 고통을 누군가가 공감한다면요. 부모든 교사든 하여튼 누구든요. 예,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아파한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공감의 부족 문제를 정말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요. 음,
제가 진짜로 웃긴 코미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이 200년 동안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걸 전제로 이기적인 사회, 경쟁의 사회, 공감 따위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부추겨 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경과학에 의해서 우리는 거울 유런을 가지고 있고요. 타인의 고통에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이렇게 부족해졌을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단초를 알려주는 유명한 경제학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제가 가끔 소개하는 뭐 최후통적 게임이나 실내 게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명이 실험에 참가를 하고요. 참가자들한테 10,000원을 갑자기 줘요. 그 다음에 당신들 기부하고 싶은 만큼 기부를 하세요. 그 10,000원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부를 얼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실험팀은 참가자들이 기부한 돈에 곱하기 2를 해요. 2배로 불려서 참가자들 전체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요게 게임이에요. 요것도 이제 인간의 이기심과 협동성을 알아보는 여러 실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존재라면 한 푼도 기부 안 하는 게 게임 이론상 제일 유리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냐는 거죠. 남이 멍청한 놈이 기부를 해서 돈이 2배로 불어서 나한테 돌아오면 잘 받아가면 받아갔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기부를 안 하는 게 게임 이론의 정답이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평균 40에서 한 60% 정도 기부를 한다고 나와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게임에서도 증명이 되죠. 근데 진짜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대부분 집단을 상대로 이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10,000원 공돈이 생기면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부하는 금액이 뚝 떨어져요. 20%밖에 기부를 안 합니다. 이게 제랄드 마웰하고 러스 에임스라는 경제학자들이 여러 경제학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협동 안 하고 제일 무임승차를 많이 하는 지식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를 설계한 이데올로기를 만든 그 빌어먹을 놈들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공감 능력이 왜 이렇게 파탄이 났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경제학의 속된 말로 생식기 잡고 한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인 공감 능력을 이기적인 인간들, 경쟁적인 사회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승자가 이기는 건 당연해. 패자가 죽는 건 당연해. 200년 동안 이 지랄을 해오니까 지금 수많은 패자들이 절망 속에서 죽음에 내몰리는데 공감을 안 하는 사회를 경제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학은요. 니들이 자본편에 붙어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경쟁 거리고 다닐 때 죽어나간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라고요. 그 패자들의 죽음을 경제학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라도 공감을 좀 하고 살자고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우리 본능이고 천성이에요. 거울 주라는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자본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류 경제학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런 공감의 본성을 파괴하죠. 그리고 남을 짓밟는 것에 열광하는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정말 눈물나게 슬픈 겁니다. 제가 주말에 기분이 좀 많이 우울해서 오늘 좀 머리 경작이 우중충했는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우리 사회가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의 인간을 좀 복원하고요. 타인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거울 유란과 경제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조양호, 박삼구 이 두 사람이 명심해야 할 그런 내용이 다 담겼네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안 되네요. 걔네들한테는요. 걔네들을 인간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서 예. 기대가 참 안 되긴 합니다. 걔네들한테는.
참담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